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반다문화 사건으로 가장 크게 일어났던 2018년 여름에 있었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의 개요와 전개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2018년 한 4월쯤 제주에 온 예멘인 한 500여 명, 561명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자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 500여 명이었는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가짜 난민이다. 여성 성범죄가 우려된다. 뭐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한 71만 명이 동의하는 등 이제 큰 사건으로 이제 퍼지게 돼요. 이 전개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소규모로 아름아름 이분들이 제주도에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017년 12월에 굉장히 우연하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사를 둔 어떤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요. 그 저가 항공사의 이름이 에어아시아 X라고 하네요. 그 항공사가 쿠알라룸푸르하고 제주 사이에 이제 직항 항공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멘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같은 예멘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이제 그 이슬람 종교니까 말레이시아로 피난 와 있던 예멘 사람들이 2016년, 2017년에는 이제 소규모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직항 항공기가 생기니까 2018년 봄에, 그러니까 4월에 이제 뭐 300명 또는 400명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난민이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은 이제 체류가 가능하고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체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해놓고 이제 그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로 가셔서 이태원에 가서 이제 다른 어떤 자기네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정보를 얻고 뭐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이렇게 갑자기 뭐 한 300명 또는 400명 이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니까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서로 상의는 했겠지만 4월 30일에 이분들은 출도를 제한한다라는 조치를 해요. 그건 뭐냐면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주도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들은 제주도에 와서는 한 2주 또는 3주 있다가 난민 심사를 해놓고 이제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올 거죠. 대부분들 이제 서울로 가셨겠죠. 그래서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실 분이니까 제주도에서는 호텔 예약을 뭐 한 2주, 3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4월 30일 이후로 제주도 밖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후에 이분들이 이제 돈도 떨어지고 뭐 호텔에 있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노숙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5월쯤 되자 천주교의 이제 인권 단체에 이제 속하신 분들이 제주도로 건너가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이 되자 정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인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예멘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에 예멘 난민들이 지금 제주에서 노숙을 한다라는 소식이 SNS에 등장하자 신문에 이 예멘 난민을 다루는 이제 신문 기사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러자 6월 13일부터 난민법을 폐지하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짧은
몇 달 사이에 71만 명이 동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8년 이제 9월부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 중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2명이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 362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출도 제한이 풀리자 한 250명 정도는 제주도를 떠났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제주도에 그냥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냐면, 팩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2013년 7월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한 국가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오셔서 신청한 경우들이 있어요. 2017년 한 해에만도 10,000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고요. 또 뭐 2018년 이전에는 시리아 난민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도적 체류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슬림 난민 문제에 대한 소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2018년 온 여름 내내 단지 500명에 불과한 예멘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제주 예멘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래도 가장 큰 반다문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분의 논문만 소개를 하자면, 강원대에 계신 이제 교수님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가짜 뉴스 때문이다. 그 가짜 뉴스가 걸러지지 않으면서 인종차별주의라든지 혈통주의라든지 국가주의와 이제 결합되면서 그 영향이 굉장히 커진 거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 대중들은 이슬람 문화라든지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와 이런 게 결합돼 가지고 이런 사건이 났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고요. 또 이제 난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다른 교수님은 그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제주도에 이제 건너가셔서 그 난민들을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셨대요. 왜 이렇게 2018년 4월에 한꺼번에 수백 명이 들어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예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멘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내전이 나서 그걸 피해서 왔는데 또 다른 내전 국가로,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휴전 국가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내전 국가로 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7년 겨울과 2018년 봄까지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뉴스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장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세요? 2017년 가을부터 트럼프와 북한 간에 서로 막 말싸움이 굉장했고요.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 또 여러 신문을 장식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 구축 회담에 대한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결국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런 신문들을 보고, 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쟁이 나지는 않겠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서 한국으로 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분석에 의하면 예멘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물으니까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부국이다. 그 다음에 난민협약에 가입된 나라다.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겠고 평화가 도래할 나라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한국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정부는 이들이 왜 난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이들의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사실 모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혐오를 쏟아낸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막 피켓 시위하는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가짜 난민이다. 테러리스트 무장 난민이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슬림 남성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시위가 이제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건 사실이 아니오 라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정부나 정치인도 그런 가짜 뉴스에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을 그냥 치안국가 또는 정치적 조급주의라고 이제 그 논문은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포퓰리즘으로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연적, 영토적, 인종적 배타주의를 더 강화시켜서 결국 이 사건은 국가 인종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은 국가와 언론이 크게 잘못한 거다. 국가와 언론은 난민이 발생한 이후부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만들었으니까 난민법이 제공하는 난민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것들 또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난민을 비호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입장,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해서 신인종주의 또는 국가인종주의를 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요. 최근 이제 그 사건은 일어난 지 이제 오늘날로 와서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최근의 평가들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제 막 뒤져보니까 최근 미디어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제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는 앞에 논문들의 평가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의하면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두 신문이 있는데 그 두 신문이 난민을 대하는 보도가 아주 극과 극이었다라는 어떤 이제 평가가 나오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이제 신문 기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엔 난민기구의 한국 대표부의 이제 대표직을 쭉 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제임스 린치 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작년 이제 겨울에 정년 퇴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겪었던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정부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의 문제였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정부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은 게 더 재밌어요. 2018년에 한국에서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있었고요. 2021년에 아프간 난민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똑같은 난민 사태인데 두 사건이 굉장히 다르게 다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건은 가짜 난민 또는 범죄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혐오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고 막 7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퍼졌던 거잖아요. 근데 2021년 아프간 난민 사태는 정부가 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마치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흥남에서 철수하던 그런 작전을 연상시키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환대했다라는 거죠. 미라클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프간 사태가 뭔지 기억하세요? 2021년 여름에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예측을 한 것이 자기네 군대가 다 철수를 해도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오는데 한 1.5년 그러니까 1년 반이 걸릴 거라고 이제 계산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탈레반에 이제 점령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군대라든지 뭐 우리나라 의사라든지 뭐 외교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 또는 그분들의 가족까지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작전이 미라클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가족들을 한 390여 명을
2021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군 수송기로 그분들을 이제 한국으로 모셔온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었다. 그래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제주 예멘 난민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이제 환대를 받았고요.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정부가 또 일자리 알선들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대 중공업에 이제 하청업체에 이제 취업하니까 울산에 한 160여 분이 이제 가셔서 울산에 정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난민 인정자, 난민 판정을 해주는 대신 특별 기여자라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을 특별 기여자 자격을 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별 기여자라고 하느냐면 가급적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 지위를 주거나 또는 영주권 뭐 이런 거 주는 거를 굉장히 적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다른 난민이라든지 이제 그 이후로 더 많은 또 난민들이 들어올까 봐 그걸 걱정해서 가급적이면 난민 인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서 특별 기여자, 그 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조력자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민과 이민자를 다시 한번 구별해 보자면 이민자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또는 뭐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가는 사람이고요. 난민은 내전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때로는 그 전쟁이라든지 내전을 피해서 가는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경제적이냐 정말 어느 정도 강제적이냐가 때로는 모호하기도 해서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우리는 난민이 발생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던 국가에서 이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로 바뀐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나라고요. 2013년에 독립적으로 난민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다라고 굉장히 자랑한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94년 이후 난민 신청자가 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 1호 인정을 받은 사람이 2001년에 있었다 그래요.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수는 굉장히 적어서 난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2013년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시행하는 것의 그 의미는 난민 인정 절차에서 그 적법 절차를 잘 하겠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재정착 난민을 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난민의 기본적인 지위와 난민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간의 경제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나라라든지 또는 국민국가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인권 중심의 나라이고 민주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라 전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국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더 스위머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화는 전쟁을 겪는 그 시리아를 떠난 두 자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슬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네 가정과 너무 유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렵게 그리스 해변에 도착해서 그 동유럽을 거쳐서 독일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만나는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겨우 정착을 해서 어느 도시에서 난민 캠프에서 지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영을 하던 그 수영 선수였으니까 독일인 수영 코치를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우연히 어떤 한국인 청년이 한 34세, 5세 된 청년인데 전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차를 끌고 가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러시아를 횡단해요. 우리 러시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막 건장한 막 어떤 이렇게 막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머 저 사람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분들이 또 이 청년을 우리나라 청년을 엄청 도와주더라고요. 차가 고장 났을 때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를 거쳐서 핀란드까지 간 것만 제가 봤는데 도중 만나는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이분도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 대하는 걸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참 많구나. 그다음에 편견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더 스위머스를 보면 다문화 현상 또는 반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